자, 47번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뭐냐? 기본주당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은 어떻게 구했냐, 우리가. 자, 이게 이제 기본주당 순이익이었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빼고 그거를 가중평균된 유통보통 주수로 나누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지금 쭉 내용을 보니까 총 발행 주수는 400주이고 그 다음에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수가 250주. 이게 나왔네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죠? 250주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이 얼마? 4만원이 돼요. 4만원. 그 다음에 이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보니까 200주인데 한 주당 임명가액이 2,500원, 배당률은 4%, 그 다음에 비참가적, 비누적적. 전년도 말에 전년도인 2007년도 7월 1일에 처음 발행을 했고 이후에 우선주 발행은 없었다. 그러면 이번에 1년도에는 우선주가 처음부터 계속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이것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얘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주 배당금 얼마냐.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그래서 이미 지난 기간에 대한 배당을 주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누적적. 그리고 단기 배당에서 참가를 하느냐, 참가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부분 참가적이라는 게 있다. 그죠? 이게 이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죠. 그래서 우선주 배당을 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로 누적적이나 비누적적이나 그거 먼저 판단하고 그래서 지난 기간에 대한 배당을 먼저 주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기 배당을 할 때 참가적이면 액면가액 비율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참가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죠. 그래서 우선주 액면에다가 최소 배당률을 곱한 것과 그 다음에 잔여 배당 가능액에 대해서 뭐냐면 우선주 액면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금액 그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이 참가적 우선주가 되는 거, 참가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참가적 우선주, 분참가적이죠. 부분참가적 우선주는 얘는 이제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주, 즉 참가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을 찾아야지 사실은 부분참가적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이걸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대부분 이게 이제 둘 중에 작은 금액이 적게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참가적 우선주에서는 이걸로 그냥 하자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참가적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 배당만 가져가면 돼요. 여기서는 얘만 가져가면 된다. 그죠? 자, 이게 이제 배당금에 대한 사항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쟤는 뭐냐면, 일단 누적적이냐 비누적적이냐 그걸 판단해 보니까 비누적적이에요. 그러니까 걔한테 정기 배당 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비참가적이래요. 그러니까 요번에 액면가액 비율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기본 배당 가져가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계산을 해보면 200주 곱하기 액면가액은 2,500원 곱하기 4% 가져가면 되겠네요. (2만원) 빼주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8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게 그 누적적이다. 누적적이라고 하면 전기 배당을 이제 주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우선주 배당을 뺄 때 있잖아요. 이 우선주 배당은 단기 배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야 돼요. 전기의 누적분에 대한 배당금 그것까지 같이 빼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주 배당금을 3만원 줬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냥 만약에 우선주 배당을 3만원 줬는데 이 중에 만원은 전기 이전분에 대한 배당액을 준 거래요. 누적적 우선주라서. 만약에 이 가정을 이렇게 했다면. 그죠? 자, 그랬을 때 여기다 빼는 이 우선주 배당금 그거를 3만원을 뺄 건지 아니면 3만원에서 만원을 뺀 2만원을 뺄 건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2만원을 빼야 된다는 얘기야. 전기, 즉 단기 이전에 배당금에 우선주 배당금은 뺄 필요가 없어요. 저기서는. 이게 뭐냐면 기본주당 순이익은 이익 중에, 즉 단기 순이익 중에서 기본, 즉 보통주가 가져가는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걸 찾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빼는 게 뭐예요? 단기 순이익에서 빼준단 말이야. 그죠? 근데 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만약에 누적적이다 우선주가. 자, 여기서 배당을 안 했어요. 여기서 배당을 안 하고 요번에 이제 배당을 해준대. 자, 근데 얘가 누적적이면 요번에 배당을 할 때 여기에 대한 배당금 줘야 되고 여기에 대한 배당금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저기서 저 기본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 단기 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을 빼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단기 순이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던 배당분을 여기서 고려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전기 이전분의 배당금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말고 단기에 해당하는 우선주에 대한 배당금만 빼줘야 돼. 아시겠죠? 만약에 이게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누적 이익의 의미였다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 그죠? 근데 단기 순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됐죠? 자, 이게 배당금액. 이거는 그래서 기본주당 순이익의 문제라기보다는 배당금에 대한 문제예요. 배당금 얼마냐? 그거 이제 물어본 거고.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48번에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오류. 그게 2001년과 2002년도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이 얼마냐. 자, 보니까 회계 기록을 검토를 해보니까 1년도에 기말재고자산은 500원, 그리고 2년도에 기말재고자산은 1000원이 각각 과소평가되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평가 오류가 영향을 미친 금액이 얼마냐. 자, 그러면 자, X1년도에 재고자산 계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초에 얼마 있었냐? 1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있었대요. 자, 그 다음에 단기에 이제 매입한 게, 한 100만원 이렇게 이제 매입을 했어요. 자, 그리고 기말에 들어가서, 씌워보니까, 한 5만원 있었대요. 그럼 매출 원가가 얼마일까요? 110만원에서 5만원 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네. 재고자산 계정을 그리면 저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비용으로 5만원. 그 다음에 저 기말재고자산은 뭘로 들어가냐? 여기에 이제 재고자산에 재무상태표에 이렇게 이제 들어갈 거야. 그죠? 자, 그리고 단기의 매출, 이번에 이제 수익은 매출 하나만 있었다. 이렇게 가정할게요. 수익은 얼마나? 200만원 나왔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익이 얼마냐? 뭐 이렇게 나왔겠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익을 어디에 들어가요? 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2년도 이제 재고를 이제 또 그려볼게요. 자, X2년도의 재고에서 첫 번째, 외부에서 이것도 이제 단계 사온 거니까, 단계 이제 사온 게 100만원. 여기서도 이제 단계 사온 게 100만원이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말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말에 여기서는 한 10만원 이렇게 남아있대요. 10만원. 자, 그리고 여기서 기초금액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기초가 될 거예요. 그죠? 전기의 재무상태표에 기말재고로 남아있던 게 다음 기의 재고자산 계정에 기초재고로 남아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뭐냐면 매출 원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105만원에서 10만원 빼고 나면 95만원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뭐냐면 재무상태표로 또 들어갈 거야. 수익은 이번에도 똑같이 200만원 나왔다 할게요. 자, 그리고 요 금액이 이제 재고자산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익은 얼마 나오나 볼게요. 자, 여기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 이익이 얼마나 될까? 아니, 이익이 나면 이익이 왜 올라가야 되잖아. 얼마나 될까? 전기 말에 이익이 오면 얼마였어요, 지금?
전기 말에 이익이면 얼마였어? 95만 원이었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95만 원에다가 플러스 105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단기순이익이잖아, 이게. 그죠? 이익이용은 뭐예요? 이익이 쌓인 놈들이라며.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95만 원에다 플러스 105만 원이 된 금액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얼마예요? 계산하기 싫은 거야? 아니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95만 원 플러스 105만 원 얼마? 자, 여기는 200만 원이 올라가요. 200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년도 이익이하고 처분 예. 안 한다고. 예, 처분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외에 아무런 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 이익이험이 이제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 200만 원이 됐을 거야. 자, 이제 바꿔보자고요. 자, 여기서 이제 기말재고를 과소평가했다고 그랬으니까 과소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뭐냐면 과소평가가 된 거래요. 사실은 기말재고가 얼마 있었냐? 실제는 7만 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바꿔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7만 원이었다면 얘는 얼마가 돼야 돼요? 110만 원에서 7만 원 빼면 얼마예요? 103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3만 원이 될 거야.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돼야 돼요? 200만 원에서 이거 빼고 나면 얼마 이게? 97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놈은 97만 원이 돼야 될 거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실제가 얼마냐면 7만 원이었으니까 이것도 이제 7만 원을 바꿔야 돼요. 예. 그럼 요게 이제 뭐냐면 7만 원이었대.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요? 107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얼마예요? 107만 원에서 10만 원 빼면 97만 원이 되겠죠? 네. 7만 원. 그러면 이익이 얼마가 될까요? 200만 원에서 197만 원 빼고 나면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고 나면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바뀐 걸로 누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요걸 둬야 돼요. 네. 그러면 200만 원이 되죠? 자, 보면 1년도에 1년도에 과소평가가 미치는 영향들을 이제 분석을 해볼 거야. 자, 첫 번째. 단기순이익은 어떻게 됐어요? 단기순이익.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지금. 그죠? 단기순이익이 과소평가 됐어요? 과대평가 됐어요? 과소평가 됐어. 그죠? 자, 그러면 이익이 오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써질 놈이 이렇게 써진 거잖아요. 이익이 오면 과소평가 됐겠죠, 뭐. 그죠? 네. 자, 그러면 1년도에, 즉, 기말재고의 과소평가는 1년도 이익의 과소평가, 그 다음에 1년도 이익이험의 과소평가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재고의 과소평가는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쓸 놈이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과대가 되겠지. 그죠? 그럼 매출원가는 과대, 이익은 과소, 이익은 과소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연도를 한번 볼게요. 자, 1년도에 기말재고의 평가가 이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재고자산 이제 기초재고가 이제 7만원 들어올 게 5만원 들어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매출원가가 원래는 97만원 해야 되는데 95만원이 기록이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과소계상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니까 103만원 써야 될 게 105만원 써진 거예요. 과대가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익위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얘는 영향이 없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즉, 1년도에 기말재고의 과소평가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 자, 2년도 시점에 가서 보면, 2년도, 어디였어요? 요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즉, 한 기에 기말재고에 대한 평가가 단기에는 이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기로 넘어가면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뭐냐면 한 기에 첫 번째 그 과소평가에 대한 영향이 이익위험에는 영향이 없어져 버려요. 결국은 뭐냐면 단기의 효과가 그 다음 기에 반대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거든. 얘가. 그래서 여기에는 영향이 없어져. 이익위험은 이익이 쌓인 놈들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반대로 이것과 반대의 효과를 미치겠죠? 이익과는 매출원가는 반대니까, 비용이니까. 그죠? 그래서 기말재고, 1차년도의 기말재고의 과소는 이런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이제 오류에 대한 표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자, X1년도의 기말재고의 과소평가는 지금 여기서 얼마 냈냐면 X1년도 기말재고가 500원이네요. 그리고 걔가 과소평가 됐어요. 자, 그러면 그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이제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이제 써주는 거예요. 기말재고를 과소평가 때문에 이익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과소. 자, 그러면 500원만큼 어떻게 늘려줘야 돼. 이익을. 그죠? 이익을 과소평가했으니까. 자,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다음 기회에 가면 딱 반대 효과를 나타나게 돼 있다 이거야. 500원만큼. 그죠? 그래서 1차년도 말까지의 이익여금은 이렇게 500원만큼 어떻게 되면 과소평가가 되지만 2차년도까지 가면 이익여금에는 영향이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익에 쌓인 놈들이 이익여금이니까. 결과적으로. 단기손익에는 영향을 미쳐. 여기 단기손익에는 500원만큼 과소평가. 여기 단기손익에는 500원만큼 과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익여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개념이니까. 그죠? 이익여금은 여기하고 여기의 효과를 다 더한 게 이익여금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효과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1차년도 효과는 이렇게 나타났어. 자, 근데 얘가 1차년도만 오류가 있었던 게 아니라 2차년도에도 1,000원만큼 오류가 있었대요. 과소평가. 그러면 과소. 그러면 얘는 뭐냐? 2차년도에 미친 효과죠. 그 과소평가를 했으니까 그만큼 늘려줘야 돼. 1,000원만큼.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단기손익에 미친 영향을 한번 보자고. 단기손익은 위에서 아래로 보면 돼요. 그래서 1차년도 단기손익에는 이렇게 이제 그러면 500원 단기손익 늘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이렇게 여기서는 500원 또 늘려줘야 되겠네. 그죠? 이게 단기손익에 미친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이익여금을 볼게요. 이익여금은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이익여금은 두 개가 쌓인 개념이니까, 그죠? 그러면 지우개 해가지고
1년도 기말 재고에 미친 1년도 기말 재고의 잘못이 1년도, 2년도를 지나게 되면 이익금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죠? 근데 2년도의 기말 재고의 잘못은 아직 2년도 시점에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는 1,000원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익금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냐면 여기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가 될까? 여기는 500원이에요. 그래서 이익금에 미치는 효과는 1차년도에는 요만큼이 이익에 미치는 효과고 2차년도에는 요만큼이 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익에 미치는 효과는 얘를 다 더해야 돼. 2차년도 말에는. 그죠? 1차년도 말에는 요건 없으니까 요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죠? 이게 단기손익을 보는 방법과 이익경험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익경험은 이익이 쌓인 놈들이니까 단기손익의 합이야. 어쨌든 간에.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싹 더하는 게 2차년도 말에 이익경험에 미치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보자고. 자, 보니까 지금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물어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단기순이익 500, 500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500만큼 저렇게 플러스를 시켜야 되니까 결국 뭐냐면 과소평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 과소, 500 과소. 이게 이제 5번이 되겠네요. 자, 일단 답은 이거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이익위험을 물어봤다면 이익위험은 1차년도에는 500만큼, 2차년도에는 1000만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치는 효과는.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2002년도가 500이죠. 500원. 예. 그거는 요걸 볼 필요가 없어요. 단기순이익은 단기분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1차년도는 당연히 이거 볼 필요 없겠죠. 요것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단기분만 보는 거고, 이익위험은 지금까지를 보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익위험을 얘기를 할 때는 여기까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단기순이익보다는 요걸 판단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오류 수정과 관련된 사항들.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에 오류 수정까지 이론을 못 나가가지고, 사실, 아직 뭐 여기에 대한 사항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예. 주중에 시간을 내가지고 동영상을 찍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내기가 참 힘드네요. 이게 절대 시간이 부족하게 커리큘럼이 짜 있어가지고, 원래는 일주일에 4시간씩 해가지고 2번씩을 해야 돼요. 4시간씩 2번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으로 이제 그 계획이 잡혀 있어가지고, 도저히 뭐 절대 시간이 안 나와요, 이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재무회계 시간도 사실 굉장히 촉박했죠. 예. 부강을 그렇게 하고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뭐 저 혼자만 알고 넘어갈 수 없는 거고. 자, 이게 일단 단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회계 변경이라든가 오류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재고자산에 대한 사항들이 자주 나와요, 문제가. 여기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매출 원가에 미친 영향은 부호를 반대로 적어주면 돼요. 이익하고. 아시겠죠? 그래서 매출 원가를 물어보기도 해요. 매출 원가에 미친 영향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기를, 여기서는 미친 영향을 물어봤는데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수정 후에 이익경험은 얼마냐, 또는 수정 후에 단기손익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수정 전에 자, 이렇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수정 전에 단기순이익이 10,000원이었대요. 자, 그러면 수정을 하게 되면 여기서 단기순이익을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수정 후에 단기순이익은 여기는 1,500원, 여기 1,5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정 전에 매출원가가 5,000원, 4,000원이었다. 자, 그랬을 때 수정 후에 매출원가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 전에 매출원가가 5,000원, 4,000원이었대. 그럼 수정 후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될까요? 매출원가 늘어날까, 줄어들까요? 아까 저기서 한번 보자. 저걸로 한번 봐봐. 여기서 과소평가하면, 네. 과소평가하면 과대가 되는 거잖아요.
과대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 많이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는 얼마? 5,000원이 아니라 4,5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두 번째는 4,000원이 아니라 3,500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짜증나죠? 그게 어려워요. 여기서는 그게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매출원가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부호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냐면 이익에 미치는 효과를 부호로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출원가를 물어볼 때는 매출원가는 원래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호를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자, 5,000원은 뭐냐면 매출원가 원래 비용이기 때문에 5,000원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거기다가 뭐냐? 플러스 500을 하면 당연히 4,500이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500을 하면 3,500이 될 거야. 그러니까 부호를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예. 쉬운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게 문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기계적으로 풀면 그냥 나오는 문제인데 논리를 설명하자 보니까 굉장히 긴 거죠, 사실은.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같이 한번 보자고 하니까 긴 거예요. 그래서 단기손익, 이익은 매출원가까지 싹 본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냐. 자, 보니까 여기선 재평가 관련된 사항들이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전번에 문제에서 동그라미 쳤던 게 그대로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게 딱 중요한 사항들이 여기 동그라미 그대로 쳐지죠? 예. 지울 필요가 없어요. 재평가 모형이고 공정 가치가 이거래요. 야, 이게 그대로네. 자, 재평가를 한번 보자고요. 재평가에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었냐. 공정가치가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재평가, 즉, 원가보다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타 포괄 손익으로 이제 들어가요. 자, 이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단기손익에 들어간다는 거죠. 단기손실이에요. 그치? 이거를 재평가 손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손실. 그 다음에 재평가 잉여금 이렇게.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과 단기손익으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 이런 비상자산 토지 같은 경우에 자, 얘를 이제 평가를 했다. 처음에 취득을 해서 증가하고 감소하고 뭐 증가를 했다. 자, 이런 상황일 때 거기에 대한 손익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1차년도 여기 1년도, 2년도, 3년도 이렇게 해볼게요. 자, 1차년도 말에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하게 되면 이만큼이 이제 기타 포괄 손익이 이제 포함이 돼요. 기타 포괄 손익이 증가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평가를 했는데 그게 7,000원 떨어졌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기타 포괄 손익이 감소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게 다시 증가를 했더라.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 그죠?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증가하는 부분은 기타 포괄 손익, 감소하는 부분은 단기 손익으로 기록이 되고 단기 손실로 기록됐던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단기 이익으로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면 재평가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이제 재평가 이익이라고 얘기를 해요. 재평가 잉여금과 재평가 이익은 달라요. 재평가 이익은 단기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을 얘기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더라. 그럼 저거 이제 보면 되겠네. 자, 재료 한번 그려볼까요? 처음에 얼마였냐, 어디 갔냐? 이렇게 그려야지. 1년도 할까? 일 년도 초에 얘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매리만 재평가를 하고 있는데 토지의 공정가치가 1년 말에는 얼마가 되냐면 18만 원 됐대요. 그러면 18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16만 원이 됐대요. 그 다음에 3년도에 3년 말에는 어떻게 되냐면 12만 원 됐대요. 2만 원. 자, 그랬을 때 2년도 그 다음에 3년도 이런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뭘 물어봤냐면 얘를 물어봤어요. 단기순이익. 그죠? 그러면 단기순이익은 기타 포괄손익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려보자고. 15만 원, 18만 원, 16만 원. 좀 더 크게 그려야겠다. 보지도 않겠다. 뭐 이 정도는 해줘야지. 자, 첫 번째, X1년도. 기타 포괄손익이죠? 자, X2년도. 마이너스 기타 포괄손익이죠? X3년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답은 얼마예요? 예, 그죠? 예. 그죠? 재평가 잉여금이 기타 포괄손익이고 재평가 이익은 단기 수익이야. 그래서 전에 물론 계정가목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전에 감정평가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재평가 이익을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단기 수익으로 계산되는 금액을 물어본 거였어, 사실. 근데 재평가 잉여금은 기타 포괄손익인데 재평가 이익이라고 얘기하면 단기 수익이 되게 해요. 자, 그럼 결국은 뭐냐?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위하고 아래로만 변동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그럼 만약에 얘를, 물음을 이렇게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 포괄손익을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2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포괄손익이. 예. 총 포괄손익, 포괄손익 다 같은 의미예요. 2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포괄손익이 자,
1년도에는 기타 포괄손익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냐면 3만원만큼. 자, 그 다음에 2년도에는 기타 포괄손익이 감소했죠. 얼마만큼? 2만원만큼. 됐죠? 자, 그 다음에 3년도에 보면 기타 포괄손익이 감소했어요. 얼마만큼? 만원만큼. 근데 단기손익도 감소했네요. 얼마만큼? 3만원만큼. 그래서 포괄손익은 얼마나 되느냐? 됐죠? 자, 그러면 포괄손익은 뭐냐? 포괄손익은 그냥 이 그림 자체예요. 포괄손익은. 그죠? 네. 포괄손익 물어보면 요놈이야, 그냥. 어차피 기타 포괄손익과 단기손익이 합한 게 포괄손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포괄손익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자, 요게 이제 비상각자산, 상각하지 않는 토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우리가 상각자산 같은 경우에 나오면 그렇죠. 상각자산이 조금 복잡해요. 예. 상각자산은 뭐냐면 비상각자산은 여기가 원가예요. 비상각자산은 여기가 원가니까 저걸 기준으로 보면 돼요. 위아래로. 근데 상각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얘가 이제 뭐냐면 원가.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면 재평가 잉여금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면 그 떨어진 만큼. 근데 이 재평가 잉여금 여기서 보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재평가 잉여금만큼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단기 손실이었단 말이야.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금액이 그대로 떨어지면 그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단기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재평가 잉여금의 잔액만큼 그대로 떨어져줘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단기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재평가 손실이. 그래서 비상각자산이 상각자산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규정에서는 어떻게 써있냐. 재평가가 된 자산이 장부가액보다 떨어지게 되면, 장부가액보다 떨어지면 재평가 손실로 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단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그 재평가 잉여금의 감소액만큼은 기타 포괄손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부가액이 증가한다면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라. 단 재평가 손실이 있다면 그 증가액만큼은 단기손익으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전에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상황을 아예 그려놨어요. 자, 처음에 10만원짜리 샀는데, 그거 생각한 다음에 6만원으로 재평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연도에 재평가를 해보니까 또 7만원이 됐대요. 자, 그랬을 때, X 2년도에 재평가로 인한 손익은 얼마냐? 단기 손익은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요만큼 뭐가 나왔냐면, 손실이 나왔죠? 그래서 얼마냐면 재평가 손실이 마이너스 2만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재평가를 해. 그죠? 재평가하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일단. 그죠? 그럼 재평가로 증가하는 금액은 총 얼마냐면 3만원이에요. 자, 거기에서 재평가 손실 금액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손실 금액이 그대로 올라가면서 그게 단기 수익으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재평가 잉여금이 되는 거야. 단기 손익은 전혀 영향을 안 해요. 단기 손익이 이만큼 영향을 미쳐요. 재평가액. 예, 재평가 이만큼. 이게 이제 수익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재평가로 인한 손익. 물론 여기에 단기 손익을 물어본다면 감가상각비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단기 손익을 물어보면 감가상각비와 그 다음에 재평가 이익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재평가로 인한 손익을 물어본 거니까 요거 재평가에 따른 이익 2만 원이 증가를 한다. 이걸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 이게 뭐하고 헷갈리면 뒤에 가면 손상하고 헷갈려요, 사실은. 손상에서는 여기가 한도예요. 그래서 여기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단기 손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금액이 얼마냐? 여기서 이제 2만 원, 그게 공교롭게 똑같지만 만약에 이게 4만 5천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4만 5천 원이었고 걔가 공정가치가 7만 원이 됐대요. 그러면 얘는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죠? 예, 2만 5천 원 중에서 2만 원은 재평가이익으로 단기 손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5천 원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타 포괄 손익이 들어갈 거야. 그죠? 자, 만약에 얘가 손상이었다. 그래서 손상차손 환입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손상차손 환입액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환입액이에요. 한도 6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환입은 얼마냐면 6만에서 4만 5천 원 뺀 1만 5천 원이 환입액이 되고 그게 단기 수익이 되는 거예요. 재평가할 때하고 환입할 때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나중에 여기에 머릿속에 막 뒤 섞이면서 그때부터는 뭐는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나중에 또 이제 구분해서 설명할게요. 재평가에 대해서 이거 말고도 할 게 지금 너무 많아요, 사실은. 볼 게 너무 많은데 몇 가지 하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 문제에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고 문제를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평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게요. 49번까지. 자, 고생들 했어요.